네, 안녕하세요. 저기 CF 감독 박준수입니다. 예, 전 시간에 영화의 그런 어떤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커머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광범위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제 작품 간단하게 데모 이제 보여드리고 그 작품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광고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요 1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 간단하게 그냥 저 소개하는 의미로 제가 그간 만들었던 영상들 잠깐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 카드입니다. 에스콰이어 컬렉션. 언제까지나 여자이고 싶다. 나를 여자이게 한다. 에스콰이어 컬렉션. 훔치고 싶은 거품 맥심 카푸치노. 난 언제나 당신을 꿈꿉니다. 지펠은 사랑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가치가 쌓여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향이 깊어지는 술이 있습니다. 잘 익은 인생의 향기.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참 많이 변한 당신. 지금까지 보신 게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커머셜들이고요. 뭐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커머셜이라는 게 어쨌든 제가 혼자 다 찍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게 있어서 저한테 그 컨셉을 갖고 일단 그 마지막 소비자들한테 잘 그 정보를 전달하게 제가 뭐 비주얼 라이팅을 하는 게 제 감독의 역할이니까 뭐 이게 뭐 네 작품인 내 작품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커머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영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CF를 하면서 비주얼 라이터로서 그 사실 광고주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작가 정신이라는 게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원하는 바, 자기가 그 안에서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호들이 다 감독마다 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저는 그냥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작은 얘기들을 소재로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출하를 많이 했고, 보면 이제 연인들의 사랑 얘기,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그 작은 아주 그런 어떤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어떤 느끼는 행복, 이런 거에 대한 작은 얘기를 갖고 30초를 이끌어가는 그런 커머셜들을 주로 좀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린애를 찍는다든가 동물을 찍는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약간 코믹한 그런 어떤 CM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런 게 뭐 없지는 않지만 억지로 하려서 한 것들도 몇 개 있지만 저는 뭐 지금 보여드린 이런 어떤 소소한 그런 어떤 그 인상파들이 화풍으로 썼던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쭉 제 화풍으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소재로 썼고, 항상 얘기들이 오면 제가 그렇게 소화를 해서 광고주를 설득해서 그렇게 광고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들은 물론 이제 십몇 년 지난 과거 것들도 있고 근래 것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나름대로 제가 감독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사실은 준비해서 왔는데, 처음에 보신 그 프로스펙스 같은 경우는 물론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쨌든 애국 마케팅의 거의 최초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장을 열라고 프레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스펙스가 이제 나이키나 이런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이제 사실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그런 어떤 위기감 이런 데에서 이제 시작한 이제 커머셜인데, 대행사는 웰컴이라는 대행사에서 이제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 컨셉이 저한테 나온 건 아니고 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주얼라이터로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잉으로 이제 저한테 넘어온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압구정동에서 정신대표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애국 마케팅이 먹혔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스펙스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애국 마케팅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조이라는, 제가 여기서 준비는 안 했는데 조이라는 일본의 외국 브랜드일 거예요. 아마 존슨앤존슨인가 어디 건데 일본에서는 시장 마켓 쉐어가 거의 한 60% 70% 되는 조이라는 세제예요. 주방 세제.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럭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주방 세제를 만들었는데, 조이가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이제 시장이 이제 뺏길 판인데, 이제 제가 LG들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거꾸로 이제 의견을 물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은 비주얼라이터라 쉽게 영상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컨셉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영화 오마주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합니다만, 거꾸로 그 당시에 조이가 쓰는 광고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이었냐면은 현장을 쫓아가서 소비자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마케팅 전법을 썼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조이 챌린지라고 그랬던가 아마 그런 마케팅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쉐어를 잡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그랬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조이가 들어오기 전에 조이가 썼던 마케팅을 우리가 자연풍에다 쓰자. 그래가지고 조이가 했던 마케팅 기법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용렬이라는 코미디언 개그맨을 데려다가, 제가 여기 지금 영상은 없지만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럭키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조이가 썼던 마케팅 기법을 똑같이 해가지고 저희도 이용렬이가 카메라맨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국집도 가서 씻는 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정말 조이가 들어와서 만약에 조이가 늘 하던 마케팅을 썼을 때 그냥 넘버 2밖에 될 수 없게 그렇게 일부러 오마주를 했어요. 완전 성공했죠. 조이는 아직까지도 마켓 쉐어가 10%도 안 돼요. 현재까지도. 그게 아마 한 2, 3년 전에 아마 처음 마케팅을 가지고 처음 CF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케팅에 뭐 그 우리가 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있다고. 그런 어떤 마케팅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광고를 그렇게 정말 돈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그 시장에 대한 쉐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너무 큰 거고. 그 저기 두 번째 지금 그 부자 되세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시츄에이션은 제가 그 러브레터를 오마주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게 찍을 당시가 아마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제가 찍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한 5년 전에 러브레터가 이제 막 인기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를 온에어를 1월 1일 날 온에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촬영을 12월에 했거든요. 근데 12월에 하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눈이 오질 않으니까 눈을 찾으러 로케이션을 찾다 보니까 12월에 눈이 오는 데가 마침 홋카이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찍었던 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러브레터를 찍었던 그 장소에 가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고속도로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냥 호텔 하나, 커피집 하나, 편의점 하나 있는 그런 어떤 시골인데 비에라는 그런 어떤 장소인데 거기 가서 그 장면도 오마주하고 장소도 저희가 그 장소에 가서 마치 정말 러브레터에서 오겐키 데스까 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부자 대세를 이제 외치게 그렇게 제가 사실은 연출을 그렇게 한 거고 아까도 뭐 잠깐 그 뭐 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김정은이의 전체적인 그 미장센은 사실은 산타크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타크로스는 뭐 빨간 모자에 뭐 이렇게 저기 흰 그런 어떤 털 옷에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얘기했지만 그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실직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어려움들을 겪고 물질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나라적으로 나라가 이제 망하니 마느니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막 그냥 4배씩 5배씩 오르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BC카드에서 일단 이 새로운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계기로 BC카드하고 한 3년 정도 계속 캠페인을 같이 가는데 저는 계속 그 이완희 순지 영화를 계속 오마주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부자 되세요가 있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편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 오면 편이 있고 비가 오면 편이 있는데 비가 오면도 이완희 순지의 그런 어떤 4월 이야기에서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그 여주인공을 오마주해서 제가 또 썼고 그래서 계속 그 이 BC카드는 제가 그런 그 영화를 계속 오마주해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뭐 소비자들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비주얼 라이터로서 어쨌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영상 그런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어떤 그 영상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영화에 대한 이해나 그런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져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머셜로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전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원했던 메시지하고 소비자들이 받아들였던 그 내용하고는 조금 이격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생각을 해도 좀 아쉽기는 한데 워낙에 뭐 이 그 부자 대세요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참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케팅의 승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 대세요를 사실은 막 장시간 트는 게 아니고 4일 동안 그냥 온종일 틀었어요. 그게 또 마케팅 전략이었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광고비를 4일에 몰아서 다 틀자를 우리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물론 그거 이제 뭐 광고주가 커다란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케이블 있을 때가 아니고 다 그냥 공중파, KBS, MBC, 그다음에 SBS 있을 때인데 SBS 틀다 KBS 틀면 KBS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그냥 집중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광고계에서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런 어떤 그 광고 전략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한테 기운 내세요, 힘내세요 라는 얘기를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김정은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숨겨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자 되세요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보다는, 아, 참 돈 벌어야 되겠구나. 아, 이 물질이 최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참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 나는 좀 이 메시지는 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저는 좀 이렇게 좀 힘내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랬고, 정말 산타크로스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카드 생활도 좀 잘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 우리가 정말 흥청망청 썼거든요. 우리가 로케이션 가면 막 비행기 막 광고주들이 막 정말 저기 퍼스트 태워주고 막 그랬었어요. 이코노미 안 태워줬어요. 그리고 막 그냥 그 당시에만 해도 막 그냥 해외 가서 촬영하면 막 몇 억씩 써가지고 촬영하고, 돈이 정말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던 시절이라 막 그런 부분도 좀 후회도 되고 해서,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 스태프들,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피라이터 이런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좀 숨기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그 소비자의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광고 회의를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사이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사이트는 우리가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사이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 커피 광고가 있어요. 인스턴트 커피 광고가 있는데 아마 오길비가 만든 광고일 거예요. 뭐 여기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못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맛도 똑같고, 왜냐하면 인스턴트 커피를 안 할 때는 우리가 커피 그 필터에다 넣고 물로 드랍으로 내려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시간도 이제 뭐 금세 그냥 빨리 물 부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절약에다가 그 다음에 맛도 뭐 그냥 뭐 훌륭히 리치하고, 근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소비자들 그 인사이트에 뭐가 있었냐면, 그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게을르다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소비자 인사이트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컨셉 잡을 때 이렇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길비가 알고, 그게 게으른 게 아니고 이 시간에 그 주부들이 빨리 커피를 마시고 그 남은 시간에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든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바꾸고 광고를 바꾸면서 이제 사실은 인스턴트 커피가 막 팔리기 시작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자 되세요도 그런 소비자의 인사이트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참 다르구나를 이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몸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자 되세요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2년 동안 계속 캠페인을 하면서 BC카드라는 경우가 이제 은행 연합사들이 같이 카드를 해서 하는 거라, 사실은 비자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광고 이후로 BC카드가 뭐 엄청나게 크게 매출을 올리고, 아직도 뭐 BC카드 하면 뭐 다 우리 바디 알고 있듯이 그 빨간 사과와 그런 어떤 빨간 그 로고는 완전히 브랜딩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뭐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동안 이제 깔아놓은 그런 어떤 마케팅 때문에 BC카드는 아직도 이렇게 알고 있고, 아직도 뭐 마케팅 활동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 보면 그런 어떤 BC카드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광고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자동차 광고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차가 막 달리고 막 그냥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하여튼 우리는 자동차 광고 얘기할 때는 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달리고 잘 쓰고 하는 게 자동차의 근본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 광고도 2개를 제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린 게, 사실은 달리는 것보다 그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냥 서 있잖아요. 사실은 저게 이노션이 만들어지면서 첫 광고예요. 첫 광고인데 그들이 이렇게 원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차가 막 달려야 되는데 쟤는 안 달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남자 여자 옛날 고등학교 때 동창생인지 모르겠지만 잘 사셨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달리는 것보다는 이 현대차 특히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레스티지가 있으니까 잘 살았구나라는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좀 주자 하는 부분으로 광고주를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저게 사실은 이제 장소도 이제 베를린에서 찍은 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찍게 된 거고 저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호응이 괜찮았던 광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작은 차잖아요. 그냥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의인화해서 귀엽게 이렇게 정말 4개국을 돌면서 저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막 필름으로 찍고 사실은 레드나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오디오로 찍은 광고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은 여기에 좀 표현이 좀 덜 되긴 했는데 지나가는 관광객이 그냥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그 카메라로 보는 그래서 앵글들도 거의 그 도쿄 스토리처럼 그냥 이렇게 관광객들이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 아이 레벨로 전부 이렇게 시각도 맞추고 이제 그런 광고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광고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스토리가 있고 다 그 안에 이제 마케팅 전략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내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로 내 소개와 제가 가진 작품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그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하나하나 하면서 그 느꼈던 생각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고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제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광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질문하면은 제가 간략하게 대답해 드리는 그런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멋진 CF를 만들어주신 박준수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친숙하고 좀 그런 주제여서 그런지 여러분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감독님이 광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제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한 게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젊은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를 잘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자기를 살아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미술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광고를 하겠다라고 디자인학과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재밌고 좋아서 이제 물론 우리 할아버지도 화가셔서 제가 그림을 조금 남들보다는 좀 잘 그려서 미술대학을 갔지만 미술대학을 그 당시 다니다 보니까 막 대행사들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제1기획도 그렇고 오리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광고 역사가 얼마 안 되니까 일본만 해도 학고우도 같은 경우는 대행사가 지금 한 140년 정도 역사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해봐야 40년 정도. 물론 그 전에는 광고 대행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냐 하면은 지금 LG인데 옛날에는 금성사였거든요. 금성사 예를 들면 홍보실. 그 다음에 주로 제약회사들이 홍보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근당에 있는 홍보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시작하다가 이제 광고 대행사가 제1기획이나 오리콤이나 이제 그 LG에드가 생겨난 게 이제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갈 때가 미술대학 나서 갈 때가 아트 생활하지 않으면 대행사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대행사에 가서 디자이너를 하다가 어떻게 광고를 접하게 됐는데 일단 매력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재미 요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일단은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출근할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다녀올게 그러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다니는 기분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제가 광고 대행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냥 재미있게 여기는 참 재미있게 일하는데 돈도 주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광고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미술과 영상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점에 영상을 만드실 때 또 큰 매력을 좀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틸에서 일단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어떤 스케일에 대한 것들이 조금 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 할 때 뭐 물론 같은 광고 마케팅 활동이지만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를 할 때보다 제가 커머셜로 넘어가니까 종합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에 콘티를 짤 때 그다음에 커트에 대한 그 개념도 가져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장센이냐 뭐 그냥 몽타주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안에 이렇게 넣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그런 어떤 영화에 대한 공부나 그런 스킬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감독님도 영화 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영상 쪽으로 일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취업준비생들 중에서 영상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도 전공이 좀 다른 분야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네. 알려주세요. 사실은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CF로 오는 아마 1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CF 쪽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딱 이미 연극영화과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었고 미술대학 나온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에서 CM 프로듀서로 갈 때도 사실 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명한 감독이랄까요?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광고계에서 획을 그은 감독들은 영화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철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물리과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사실 과학자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장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컬러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남들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좀 주력을 해서 저는 좀 이렇게 빛을 본 케이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새로 영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을 하기 위해서 꼭 영상을 배울 필요는 없다. 영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툴일 뿐이고 나름대로의 내 작가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주얼 라이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내 장점들을 조금 더 잘 이렇게 좀 본인들이 가지고 영상을 한다면 굳이 뭐 영상 전공 안 해도 충분히 그리고 이제 뭐 시절이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시절에다가 이제는 축구에서도 보면 멀티플레이어 얘기하듯이 그리고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감독 중에는 정말 기타 치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영상을 한다면 영상을만 파고들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영상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 그러면 아까 일부에서 영화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영화사를 알고 현업에 뛰어드는 거랑 모르고 뛰어드는 거랑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더 큰 차이점이 있거나 장점이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글쎄 그거를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영화의 그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과거 없이 절대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미래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런 영화의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전공한 사람들은 이미 알거니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어떤 히스토리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알고 가는 게 또 이렇게 영상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예의가 아닌가. 근데 그걸 알고 있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가 뭐 그 사람한테 장점이냐?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전공을 했던 영상을 전공을 안 했던 내가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쪽에 전방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작가 정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좀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기울이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좀 더 윤택하게 내 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최근에 본 뭐 광고 중에 요건 참 잘 만들었더라고 이런 적 있으셨어요? 저는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미술대학 출신으로 컬러에 대한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딱 철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컬러 컬렉션을 보통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촬영 기사하고 감독하고 촬영을 하면 일단 촬영 기사한테 컬러 컬렉션을 맡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촬영을 해서 각 컷마다 다르고 조명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컷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컬러 컬렉션을 하거든요. 이제 다빈치라는 기계로 컬러 컬렉션을 하는데 그럼 이제 촬영 기사한테 자 이거 톤을 어떻게 맞춰줘 그러고 보내는데 저는 지금까지 감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컬러 컬렉션에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컬러 샘플과 컬러 컬렉션을 이렇게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 그런 어떤 그 장점들이 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촬영 기사님들이 좀 편하시겠어요. 편하기도 하지만 뭐 불편하기도 하겠죠. 워낙에 잘하시니까 또. 그래서 요즘 그 우리 때만 해도 어둡게 찍으면 무조건 그 시사를 가면 빠꾸 당했어요. 광고들이 왜 이렇게 어둡냐? 뭐 이거 뭐 장의사 광고냐?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까만 불의 옷도 입질 않았고. 그다음에 그 CG를 찍을 때 까만 브렉백에 CG를 안 찍었어요. 근데 저는 막 브렉백에 막 CG를 찍고 막 그래서 막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청정원 그 햇살 담은 조리간장 캠페인을 제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 캠페인을 시작할 때 광고주 이사분이 저를 따로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청정원 이 햇살 담은 조림간장이 정말 제품이 좋은데 쉐어가 3%밖에 안 돼요. 쉐어를 9%까지만 올려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 사실 식품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청정원 조림간장 그 찍기 전에는. 왜냐하면 주로 화장품 그다음에 패셔너블한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찍다가 식품을 하려니까 처음엔 좀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광주 분인가 그런데 그분이 구수하게 사투리 쓰면서 근데 그분이 보니까 뭐 해외 유학파야. 젊으신 분인데 뭐 지금도 아주 유명한 회사에 이제 마케팅 임원으로 계신데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밖에 안 되면 그래 내가 한번 올려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광고주가 전적으로 저한테 그냥 모든 걸 다 일임했어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3년 동안 햇살 담은 조림간장을 제가 그 어쨌든 캠페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체도로 제가 찍고 저체도로 편집을 해서 약간 뭐랄까 어둑어둑하죠. 그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게 눈에 띄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주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렇게 커머셜들 보면 이렇게 저체도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커머셜의 트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막 밝게 쨍하게 이렇게 찍던 시절에 제가 사실은 저체도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왜 쟤는 저걸 저렇게 그냥 찍어왔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샤프니스가 쨍한 거를 광고주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앞에다가 필터를 샤라는 필터가 있어요. 브렉 샤라고. 사실 우리가 그 눈으로 봤을 때 카메라의 일단 기본 그 원칙은 뭐냐면
눈에 가깝게 가는 게 카메라의 기본 원칙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눈에 가깝게 오지 못했잖아요. 이제 지금 그 기술적으로 이제 눈에 많이 가깝게 오토포커스도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학은 생명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갖고 있듯이 카메라는 그런 사람의 눈과 가깝게 가자는 기본 철학이 있고. 그래서 저도 우리 눈이 사실은 그 눈썹이 이렇게 약간 브렉시아가 있어가지고 쨍하게 안 보여요. 사실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앞에다가 필터를 브렉시아를 대거나 아니면 브렉닷이라고 이렇게 까만 점이 있는 필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대고 찍으면 가면 뭐 영락 없이 그냥 뭐 빠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고생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깨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채도의 그런 어떤 그런 컬러랑 구성들이 보여질 때 뭐 많이 기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광고에 이렇게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있고. 선구자 역할을 하셨네요. 뭐 선구자라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대로.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영화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론이 생긴 게 아니고 영화라는 실제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필라소피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그것들이 이론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커머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진짜 커머셜이잖아요. 작품이 아니고 뭐 작가 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제가 그런 부분 많은 부분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묻혀져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작가 정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전문가 같고 근데 작가 같고. 그거는 감독들은 저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스토리는 없지만 그 감독의 스토리를 갖고 다 그거를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저뿐이 아니고 모든 아마 그 비주얼 라이터들은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고주 분들과 이제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뭐 비즈니스 감각도 좀 없고 크리에이터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광고주하고는 그렇게 별로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광고주가 다이렉트로 프로덕션 감독하고 해서 하는 일도 많은데 저는 그런 일은 사양했어요. 저는 꼭 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대행사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대행사에서 뭐 A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데모릴에서 보여줬듯이 그 맥심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운현 상무라고 그분이 그 당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는데 그분이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저 콘디를 팔았겠어요. 누가 사실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차 타고 가다가 구름이 이렇게 뜬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저거를 광고주한테 설득시키고 팔 수 있고 저거를 콘티화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훌륭한 CD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런 크리에이티브를 퀄리티를 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광고주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광고주하고 다이렉트로 일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항상 그 대행사의 CD나 대행사를 통해서 제가 늘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저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고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아마 있고 그래서 뭐 제일객 같은 경우는 박준수는 다루기 힘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정평이 나서 저는 이렇게 그 소방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안 풀린다는 거라든지 아까 그 햇살 담은 조림간장처럼 안 풀리는 뭐 일단 뭐 브랜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런칭할 때 저를 부르고 런칭이 잘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싹 체인지업하는 왜냐면 다루기 힘드니까 뭐 저는 그래도 뭐 관계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광고주하고는 이제 안 친하게 지내는 걸로 이렇게. 그래도 인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들이 그래도 믿고 계속 이제 감독님을 이제 해주셨던 거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잘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잘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네. 또 워낙에 실력이 좋으시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재미있게 뭐
하다 뭐 우리 야구 얘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메이저 뭐 프로야구 얘기 많이 하지만 그렇게 홈런 때리고 그렇게 안 다쳐도 그 우리 그 4번 타자는 3할이 못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커머셜에서도 10개 하면 3개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커머셜 쪽은 이제 어떤 그 상들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못한 7개는 기억해 주지 않고 잘한 3개를 그 기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감독으로서 이렇게 해올 수 있는 거죠. 저만 해도 벌써 그 저 부자 대서 같은 경우는 뭐 한 15년, 16년 지난 건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억해 주고 제가 아시죠?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그런 상들이 커머셜 쪽에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감독님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작품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500편 때까지는 쉬다가 500편이 넘어가면서는 제가 쉬어보지는 않아서 몇 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700편 정도 커머셜을 평생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프리랜서 감독하면서 요즘은 이제 뭐 BTL이라고 그래서 뭐 바이럴 영상도 제가 지금 많이 찍고 있고 요즘은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니까 막 이렇게 그 설명서 같은 거를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영상들도 점점 다양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그 700편 이상 되는 모든 그 작품들이 사실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기억에 남고 어느 거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고 물론 이제 그 모멘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있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제가 1999년도에 이제 그 어쨌든 그 세기말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Y2 막 이래가지고 뭐 이런 뭐 아주 그 막 복잡한 그런 어떤 그 세기말 현상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게 같이 이렇게 휩쓸려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킬리만자로라는 프로덕션을 할 때인데 제가 그냥 감독을 접고 1년 동안 그냥 일본에서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그냥 1년 동안 그냥 혼자서 자취했어요. 그리고 한 곳도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그 동네 그냥 그 뭐 이렇게 유원지나 좀 가고 그냥 동네 나가서 밥 사 먹고 청소하고 그렇게 1년을 있다가 와서 한 첫 작품이 저 부자 되세요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성공하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모멘텀, 또 시작. 제가 그 1년 동안 나 이제 안 하고 쉴 거야. 그랬더니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3개월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먹을 걸 감독으로서. 사실은 뭐 그래요. 왜냐하면 감독 생활 한 뭐 1년 정도 만약에 안 하면 광고주들이 금세 잊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막 삶도 지치고 막 1년에가 뭐예요? 그냥 한 달에 막 7편씩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막 한 20편, 30편씩 찍고 막 지쳐가지고 그러는 시점에 아예 뭐 안 해도 그만이지. 그리고 이제 일본을 제가 가서 그냥 이렇게 혼자 살면서 적적하게 살면서 다시 왔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돼서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뭐 어쨌든 끊김없이 계속 제가 어쨌든 감독으로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모멘텀의 작품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BC카드를 일본에서 찍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1월에 온에어해야 되는데 눈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냥 지구의 반대편인 뉴질랜드나 호주로 가는 거는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찍을 데가 어디 있나. 그렇다고 눈을 가짜로 만들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리얼리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냥 한 장의 포스트카드가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러브레터를 오마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를 제가 의상으로 또 이렇게 오마주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실은 저는 저렇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사실 저거 찍으러 갈 때 저것만 찍은 게 아니고 세 작품을 동시에 찍으러 간 거예요. 진짜요? 제가 삼성 그 저기 기업 광고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있지만 그 저 렉스턴 자동차 광고하고 그 다음에 BC 카드를 3개를 동시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을 서로 못 만나게 한쪽 도시에 뭐 예를 들면 BC 카드가 있었고 한쪽 도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러 40분씩 이렇게 저녁 때 움직이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서로 몰라야 되잖아요.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걸 또 비밀로 했고 왜냐하면 BC 카드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몰아서 가면 좀 이렇게 작은 돈에 이렇게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스텝은 한 스텝으로 쓰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맞아 떨어졌고 그 BC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시간밖에 촬영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럼요. 뭐 커트가 뭐 많지도 않고 저거 있는 게 다예요. 저 커트 말고 다른 커트 있냐 그러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비자들의 인사이트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다. 저희 청산뉴스의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사실은 이 프로를 뭐 저기 뭐야 광고하는 사람들이나 영상하는 사람들만 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또 직업이 또 이렇게 영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자기 칼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자살도 많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부분들이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픈데 자기 일을 조금 더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걸로 정말 어떻게 세상을 재밌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자기만의 어떤 칼라를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파가니니 같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연주를 하면 그 사람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러 온 거지 그 사람이 연주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가니니가 갖고 있었던 바이올린은 그 스트라디 바이루스였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소리가 나의 정말 몸에서 나오는 내 소리고 내 음정이고 내 색깔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바이올린을 부서뜨리는 그런 어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싼 바이올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린 그 툴의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색깔, 그다음에 그냥 본인의 그런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본인의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본인의 색깔을 좀 더 나타낼 수 있고 자꾸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좀 계기가 좀 필요하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본인의 색깔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조금만 주신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뭐를 잘하는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가 사실은 그게 본인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컬러에 대한 철학은 확실히 있으니까 저는 보색 대비가 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니까 저는 촬영할 때도 항상 보색 대비로 촬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수박색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은 보색 대비가 되니까 저는 백에 항상 그런 식으로 참 남들이 모르게 보색 대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영상의 어떤 컬러를 밸런스를 맞췄듯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나의 색깔이고 나의 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감독님께서 학교에 다니는 기분으로 광고계에 입문하셨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뒤늦게 자신의 꿈을 발견한 우리 청년들,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다시 한번 배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면 우리도 한편의 영화 같은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열정이 최고의 재능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사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